네, 8월 1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 환경 자체가 그렇게 썩 시장에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증시는 바로 하방 압력을 받았고, 직접적인 원인은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에 연준 의원들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 데이터 상황을 보고 올려야 할 것 같으면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내용들을 주고받았다라는 게 FOMC 회의록 공개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상방 위험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봐서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이다. 이런 멘트가 오고 갔었던 건데, 일단 당장 지난주 상황만 보더라도 CPI는 둔화세를 보였던 반면에 PPI가 지금 반전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공개될 8월 마지막 날 공개되는 PCE 그리고 다음 달 CPI가 PPI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 그러니까 PPI가 통상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9월 달에 등장할 어떤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기존의 둔화세에서 반대 방향을 보일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라면 연준으로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금리 인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자본시장을 압박했다. 3대 지수를 모두 끌어내렸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올린다라면 과연 그러면 9월에 올릴 것이냐 11월에 올릴 것이냐, 이제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9월에는 동결을 하고 올리더라도 11월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좀 우세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 금리 인상은 완화된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지만 11월 회의의 변동성이 더 커졌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분석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88% 수준이고 11월에 인상할 가능성이 34%대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리게 된다라면 11월에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시장에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여차하면 9월에 금리 동결,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이 아니고 일단 한번 쉬어가는 정도의 컨셉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11월에 연내 한 번 더 금리 추가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단이 5.75%로 지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번 정도 더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장에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 만약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라면 과연 한국은행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이게 골 때리거든요. 이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못 올리고 있잖아요. 올리게 되면 경제, 가계부채나 민간의 부채가 워낙 지금 높기 때문에, 액수 자체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분명히 우리 경제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예의주시해 가면서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디터 베르무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디스인플레이션이 주식과 부동산 가격 폭락 위험으로 인해서 디플레이션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만 디플레이션 들어간 게 아니고 미국도 오히려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이미 압박을 받고 있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이미 과대평가된 주식시장도 신속한 조정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기 전반이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향할 가능성,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 경제의 큰 성장 동력, 미국과 중국 경제가 둘 다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진다라는 건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 가지 약간 혼란스러운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또 주식, 이런 자산 가치가 급락할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을 촉발하기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지금 이 순간에 디플레이션 추측은 시기상조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이유로 지금 소비자 물가가
하락할 위험이 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우리가 여러 차례 한 3월부터 저희가 여러 차례 많이 짚어왔었잖아요. 이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도 굉장히 지금 역대급 수준이 돼버렸고,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중에 60% 이상이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로부터 나온 거라서,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인들이 임대료 회수가 잘 안 돼서 대출 상환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에 만기가 됐을 때 과연 은행이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현실화된다라면 은행 위기로도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형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해준 돈이 워낙 크다. 전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60% 이상이라고 한다고 하니 이게 지금 간단치가 않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예단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이 지뢰밭에 지뢰들이 지금 많이 깔려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여길 보나 저길 보나 조금 선명하게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 컨트리 가든 사태가 간단치가 않아 보이죠. 일단 제2의 헝다 사태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이 회사가 진짜 노답이더라고요. 이 상반기에 잠정 순손실만 10조 원, 우리 돈으로 이 총 부채가 255조 원이고 채권 총액이 3조 원.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답이 없다, 답 없는 회사다. 이제 이거는 이제 중국 당국에서 판단의 문제겠죠. 이 회사를 보내버려도 될 것이냐, 그러니까 파산을 하게끔 유도를 해도 별도의 유동성 지원 같은 통화 재정 정책 지원하지 않고 그냥 가게끔 자연스럽게 부실 기업이 파산하게끔 놔둘 것이냐,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컸고 자칫 기둥 하나가 무너지면 싹 다 중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컨트리 가든이 과연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하겠죠.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유동성 공급을 해서 이제 살아날 수 있게끔 심폐소생술을 하든지, 아니면 일단 놔둬버리고 컨트리 가든은 그냥 세이 굿바이 하게끔 정책 결정을 하든지 뭔가 결정을 곧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컨트리 가든 사태가 불거지자마자 중국 인민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걸 보면 뭔가 그래도 지금 살리려고 유동성을 주입시키려는 액션이 나와줬기 때문에 뭔가 살리려는 정책적 스탠스를 추가로 더 펼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게 진짜 부동산 프로젝트 규모만 해도 헝다의 4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컨트리 가든이 실제로 이 채무 지급 불이행, 이 모라토리움이 아니고 정말 파산, 디폴트로 넘어가게 되면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싶은 거죠. 그래서 협력 업체만 33,000개라고 합니다. 직원 수 다 합치면 7만 명이래요. 그런데 이 개발사에서 미지급한 대금이 있는 주택이 지금 90만 채래요. 90만 채. 이거는 주택 매수자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한 악재 요인이 될 수 있을 그 가능성 굉장히 아주 많이 높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중국의 상황, 총체적인 경제 난국에 대해서 블룸버그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상태이고 수출은 위축돼 있고 컨트리 가든은 이렇게 위험하고 이게 또 금융시장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진핑 주석이 부동산 시장 지원을 그렇게 최근 몇 년 동안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문제가 그거죠. 컨트리 가든을 비롯한 부동산 개발업체들, 대형 개발업체들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금융시장과 연계가 돼 있잖아요. 개발사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개발을 해야 되고, 매수자 입장에서 일반 서민들이나 투자자들,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붕괴라는 거는 금융시장의 붕괴와 연계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컨트리 가든이 정말 실제적으로 위험에 빠진다? 그러면 이제 굴러가는 거죠, 금융시장까지. 그러면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의 성장 엔진이라는 게 최근 10년 동안은 이제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잖아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1년 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였잖아요. 10%대.
10% 초반, 막 10%, 10.6% 뭐 이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5%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그조차도 이제 힘들어질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시대는 이제 끝난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아무튼 지금 블룸버그의 평가대로 이 총체적인 경제 난국 이건 표현이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초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 회사채 디폴트 상황이 최악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 채권 발행 업체들이 6월과 7월 이 두 달 동안 모두 1조 4천억 원 지불 불이행을 했대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두 달 연속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12월에서 1월, 그러니까 올해 초 이후 지금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트리 가전 하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뭐 신호오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냥 뭐 금융사, 신탁사들 다 연계돼 있고 줄 하나 무너지면 줄줄이 다 몰빵 도미노로 무너지는 거라서 이게 아마 굉장히 볼만할 겁니다. 그 여파가 너무 커서. 그래서 중국 정부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이번에 인민은행이 전격적으로 정말 기습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건데, 그런 방식이든 뭐가 됐든 유동성을 공급하는 차원의 어떤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계속 더해 나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컨트리 같은 상황을 보면 뭐 이제 상징적이죠. 일단 상징적으로 곧 1월 고점 대비 지금 75%가 폭락한 상황이고, 시장 가치가 2018년도에 500억 달러였대요. 근데 지금 현재 28억 달러, 완전 맛이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중국의 GDP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5%에서 이제 4.7%로 낮췄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4.5%에서 4.2%로 하향 조정이 됐어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중국의 상황이라는 게 단기간에 뭔가 개선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중심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졌죠. 내수 소비 잘 안 되고 있죠. 청년 실업률은 20%가 넘어가고 있죠. 수출은 부진을 겪고 있죠. 3대 경제 축이 지금 다 정상 최고치 수준에서 골로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무너져 가게끔 가만히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서도 이른바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이런 산업들을 더 키우고 육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장 산업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또 지금 중국과 미국의 어떤 패권 다툼의 하나의 계기가 또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최근 몇 년 동안 벌어져 왔는데, 여기서 우리 같은 크립토 커런시 투자자들에게 의미가 또 있는 포인트는 블록체인이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블록체인이.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홍콩 중심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껴안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합법화하면서 러시아와 같은 스탠스로 다시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점도 우리는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홍콩이 워낙 지금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홍콩이 미국보다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해버리고, 중국이 이제 추가로 신성장 산업 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더 이상 내수와 부동산에는 의존할 수 없다라는 게 최근 10년 동안 확인이 됐고, 최근 2,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이제 그 신성장 산업 동력, IT, AI, 블록체인 이런 영역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 차원의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성장 동력을 뿜뿜하기 위한 그런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이런 걸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홍콩이 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를 보면 충분히 중국이 다시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영역을 활용하면서 이 성장 동력, 새로운 산업 영역, 먹거리 영역 이런 것들을 창출할 가능성, 이게 우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의 리스크가 또 한 가지 포인트에서 우리가 조금 유의해야 되는 거는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력입니다. 지금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오전 영상에서는 제가 미국 국채를 매각하면서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또 오후 되니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미 시작됐다. 국채 매각이 시작됐다. 그래서 위안화 약세에 대한 방어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건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거고, 그건 또 달러 강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 또 실물 경제의 하방 압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지금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죠. 중국 경제가 잘못됐을 때 정말 어떤 큰 악재가 부동산 시장이 됐든 부동산과 연계된 금융시장이 됐든 뭐가 빵 하고 터지면 우리나라 경제는 직접적인 영향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대중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고 우리나라 수출 규모 비중의 1등 아니면 2등이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1, 2등이잖아요 항상.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계부채가 또 어마어마하다는 거잖아요. 와, 진짜 전세보증금 포함하면 3천조, OECD 1등, GDP 2배 규모. 근데 수출은 계속 부진.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수출이 부진해. 그런데 가계부채는 GDP 2배야. 전세보증금, 그러니까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우리나라 특유의 이 전세보증금까지 포함을 시키면 3천조, OECD 1등.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연착륙을 하게끔 잘 이렇게 흘러가면 좋은데, 만약에 우리나라 밖에서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굉장히 커넥션이 깊은 그런 곳에서 뭔가 큰 게 한 방 딱 오면 바로 뭔가 덮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짜 요즘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냥 요즘 같은 때는 그냥 현금 보유 비중을 강화하는 게 정말 최고의 투자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뭔가 이렇게 지뢰밭이 산적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비트코인 소식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의 흐름도 이런 거시경제적인 상황에 부정적인 그런 임팩트들을 고스란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8,500달러가 깨질 경우에 26,000달러 후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졌다. 여기서 반등해주면 이제 3만 달러를 향한 랠리 시도가 이루어지겠지만, 과연 그 반등 모멘텀이라는 게 어떤 시그널, 어떤 재료가 들어올지,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좀 모호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켓 쇼패드기에는 28,500달러에서 반등할 경우에는 33,300달러로 반등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바라볼 수가 있고, 반면 여기서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26,000달러 후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크립토 위자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일간 차트거든요. 하락수기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돌파할 경우에는 36,800달러, 만약에 깨질 경우에는 22,000달러, 변동성이 다가오고 있다, 준비를 좀 해야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예민한 단계, 터지면 아래로든 위로든 크게 터질 수 있다는 거, 이런 분위기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12시간 차트예요. 캡틴 5 건데 지금 지지를 받을까 말까 하고 있죠. 그래서 빠지면 훅 빠지고, 마찬가지로 반등해 줄 경우에는 훅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강력하게 하락 웨지 패턴이 잘 이렇게 붙잡아 주고 있긴 한데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되게 예민한 상황이라는 거를 이런 차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머스타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지루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1주에서 3주 안에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뭐 해시리본은 매수 신호를 확인해 주고 있고, 20SMA는 추세선에 근접을 했고, 지금 곧 추세선에 근접을 했고, 그러니까 받고 반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곧 여름 시즌이 이제 종료가 된다, 그러니까 서머 랠리가 한번 나와줄 때 됐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경제 분위기가 워낙 별로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런 와중에 톰리 펀드 스트레스의 전략가,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강세론자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에 15만 달러에서 18만 달러까지 랠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2억 이상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언제쯤 승인될 수 있을 것이냐. 이번에 SEC가 심사 결정 기한을 최대 240일 연장할 수 있다라는 통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업체들한테.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그 데드라인이 다가오는 곳이 아크 인베스트인데, 이게 내년에 1월, 그리고 블랙록과 비트와이즈를 비롯한 나머지 기업들은 내년 3월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전 이거 딱 보고 와,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내년 4월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1월에서 3월 사이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실제로 무더기로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에서 승인이 되고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를 맞이하게 된다? 와씨,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미국 시장에서 펼쳐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특히 홍콩에서 이제 올해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또 시장에는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 반등 모멘텀으로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